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가 테헤란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이란 수뇌부가 괴멸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국제유가 하루 만에 10% 폭등, 중동 전역 9개국이 미사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언했습니다. 유럽 전체 연간 포탄 생산량 30만 발, 전차 납기까지 3년에서 5년, 미국도 생산 라인 재가동에 수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때 한 국가가 떠올랐습니다. 3년 만에 전차 180대 완납, 자주포 200문 이상 선적 완료. 지금부터 중동 확전 국면에서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워싱턴의 한 국방 싱크탱크에서 전략 분석을 맡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군수 공급망을 연구해왔습니다. 동맹국들의 무기 조달 속도와 지속 가능성. 그게 제 전문 분야입니다. 새벽 2시 30분. 백악관에서 긴급 브리핑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란 핵시설과 지휘부에 대한 동시 타격. 작전명 장대한 분노.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곧바로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전황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군수 소모율. 이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가? 누가 버틸 수 있는가? 우리 싱크탱크의 핵심 질문은 늘 같습니다. 전쟁은 미사일로 시작되지만 유지하는 건 공장입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지 않으면 전력은 증발합니다. 첫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탄약 비축 현황. 숫자를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전체가 군비 확충을 외쳤습니다. 독일은 1,000억 유로 특별기금을 발표했고 폴란드는 국방비를 GDP 4%까지 올렸습니다. 모두가 재무장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산량은요. 유럽 전체 155mm 포탄 연간 생산량 30만 발 수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하루 소모량이 3,000발에서 7,000발. 한 달이면 9만 발에서 21만 발. 생산량 전부를 쏟아부어도 두세 달치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어땠을까요? 2025 회계연도 목표가 월 8만 발, 연간 96만 발. 그마저도 의회 예산 승인이 지연되면서 실제 달성 여부는 불투명했습니다. 우리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미군 비축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느라 본토 재고가 위험 수위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포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차, 독일 레오파르트의 생산 라인은 사실상 멈춰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군축의 결과입니다. 폴란드가 긴급히 전차를 요청했을 때 독일이 내놓은 납기는 3년에서 5년. 전쟁이 터지고 3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프랑스 르클레르, 영국 챌린저.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생산 라인 자체가 최소 유지 상태였고 대량 양산 체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농담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유럽은 평화에 취해 공장을 닫았다고. 서류상의 군대는 있지만 실제로 싸울 수 있는 군대는 없다고. 그건 오만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30년. 러시아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 중동은 미국이 알아서 처리할 거라는 믿음. 그 믿음 위에서 유럽은 군수 산업을 해체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유럽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산 라인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선언은 많았지만 실제 공장 증설은 더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과의 전면전이 시작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 수송의 20%가 지나는 길목입니다. 유가는 하루 만에 10% 뛰었습니다. 이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4주 시간표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다면요. 헤즈볼라가 본격적으로 참전한다면요. 중동 전역으로 확전된다면요. 저는 다시 납기표를 펼쳤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군수 생산 역량, 현재 가동 중인 라인, 확장 가능한 설비, 숫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서방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첨단 무기에만 투자하느라 재래식 탄약 생산을 소홀히 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는 있지만 대량 소모전을 치를 역량은 없습니다. 그때 옆자리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대량 납품이 가능한 국가가 어디냐고.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제 납품 기록, 계약 체결부터 인도 완료까지 걸린 시간, 생산 라인 가동 현황. 한 국가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쟁 이틀째. 이란의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탄도 미사일과 드론이 중동 전역으로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9개국이 동시에 공격받았습니다. 쿠웨이트 주재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이 폐쇄됐습니다. 버즈 알 아랍 호텔 인근에서 폭발이 보고됐습니다.
저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피해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발표. 장대한 분노 작전 개시 이후 미군 3명 전사, 5명 중상.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해외 작전에서 처음 발생한 미군 사망자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이 현실화됐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10% 뛰었습니다. 배럴당 $80를 넘어 $10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상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폭격을 계속하겠다. 4주 시간표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주, 28일.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탄약이 소모될까요? 얼마나 많은 장비가 손실될까요? 그리고 그걸 누가 보충할 수 있을까요? 나토 회원국들의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의제는 2가지였습니다. 첫째, 이란의 추가 보복에 대한 방어 태세. 둘째, 군수 보충 계획. 저는 유럽 쪽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출입 기자였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난리입니다. 레오파르트 2 생산 라인을 급히 재가동하려고 하는데 인력이 없습니다. 수련공들이 다른 산업으로 빠져나간 지 오래입니다. 부품 공급망도 끊겨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생산량을 늘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프랑스는요. 비슷합니다. 르클레르 전차 생산 라인은 사실상 폐쇄 상태입니다. 연간 몇 대 수준의 정비 물량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요. 챌린저 2 생산은 이미 중단됐습니다. 챌린저 3개량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대량 양산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는 자료를 뒤졌습니다. 유럽 방산 기업들의 생산 역량, 냉전 종식 이후 30년간의 군축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 레오파르트 2 생산 역량, 연간 수십 대 수준, 대량 발주가 들어와도 납기까지 3년에서 5년, 프랑스 넥스터, 르클레르 생산 라인, 최소 유지 상태, 재가동에만 수년이 필요합니다. 영국 BAE 시스템즈, 지상 장비보다 해군과 항공 분야에 집중, 전차 양산 역량은 사실상 없습니다. 자주포는 어땠을까요? 독일 PG 2000점, 성능은 우수하지만 생산 속도가 느립니다. 폴란드가 긴급히 자주포를 요청했을 때 독일이 제시한 납기는 2년 이상이었습니다. 포탄은요. 유럽 전체 155mm 포탄 연간 생산량 30만 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월간 소모량이 20만 발, 생산량 전부를 쏟아부어도 2달도 버티지 못합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미국도 바쁩니다. 자국 비축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느라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생산 라인을 급히 증설하고 있지만 목표 달성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25회계연도 목표가 월 8만 발. 현재 달성률은 그에 못 미칩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중동 확전 시나리오별 군수 소요 분석. 첫 번째 시나리오. 이란 공습이 4주 내에 종료되는 경우. 이 경우 현재 비축분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추가 생산 압박은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이란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고 헤즈볼라가 본격 참전하는 경우. 전선이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로 확대됩니다. 탄약 소모량이 급증합니다. 현재 생산 역량으로는 보충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 봉쇄되고 전쟁이 수개월 지속되는 경우. 전면적인 군수 위기, 에너지 공급망 붕괴와 맞물려 생산 자체가 차질을 빚습니다.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나리오의 형광펜을 칠했습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자리 분석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관련 뉴스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이 $350억 규모 방산 협력을 체결했다는 속보. 전주기 협력 구조, 설계부터 유지 보수까지 포함. 단순 납품이 아닌 장기 프로젝트. 저는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존 공급망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사우디 국제 방산 전시회. 한국 기업 39곳이 참가. 20조 원 규모 수출 가능성 타진. 그 다음 기사. 폴란드 K2 전차 180대 납품 완료. 2022년 계약 이후 3년 만. K9 자주포 200문 이상 선적. 2027년까지 순차 납품 예정. 저는 숫자를 비교했습니다. 독일 납기 3년에서 5년. 한국 납기 18개월에서 24개월. 유럽 주요 방산 기업들 평균 자주포 납기 36개월에서 60개월. 한국 K9 18개월에서 24개월. 포탄. 유럽 전체 연간 생산량 30만 발. 한국 연간 생산 능력 80만 발. 전시 체제 전원 시 150만 발.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조용합니다. 공식 성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산 기업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 풀가동 소식이 들립니다. 저는 한국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선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미사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승패는 공장에서 갈립니다.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만들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사흘째,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을 선언했습니다. 공식 봉쇄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이고 선별적인 제한이 시작됐습니다. 유조선들이 발이 묶였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를 넘어섰습니다. $100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69%를 중동에 의존합니다. 그중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합니다. 정유사들이 긴급 대책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7개월분에 해당하는 1억 배럴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제가 가동됐습니다. 저는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과는 별개로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방산 관련 주가가 연일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신호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쪽 소식통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울에서 방산 전문 기자로 일하는 후배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분주합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이 설비 증설과 시설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일단 지상 장비 쪽, 자주포 생산 라인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추가 물량과 중동형 물량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거든요. 전차는요.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 2차 계약 물량이 올해부터 본격 납품됩니다. 거기에 더해 루마니아, 페루 등 신규 수출 논의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포탄은요. 탄약 쪽도 바쁩니다. 155mm 포탄 생산 라인 증설이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미국과의 대여 계약 물량, 유럽직 수출 물량이 겹치면서 생산이 빠듯합니다. 하지만 생산 역량 자체는 여유가 있습니다. 전시 체제 전환 시 150만 발까지 가능하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후배가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산협력 특사가 유럽으로 출국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수출 영업이 본격화된 겁니다. 동시에 중동 쪽도요. 아랍에미리트와의 $350억 규모 방산협력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투자 협력 $300억 더하면 총 $650억. 오는 5월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저는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350억. 한화로 약 47조 원. 단일 국가와의 방산협력 규모로는 사상 최대급입니다. 더 놀라운 건 협력 구조였습니다.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설계 단계부터 공동 참여, 유지보수, 교육훈련, 부품 공급까지 포함. 전주기 협력 구조. 이건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수출하는 겁니다. 저는 동료에게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유럽과 중동을 동시에. 동료가 물었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 한국입니까?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생산 역량. 한국은 3,000문 이상의 155mm 자주포를 운용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다음입니다. 그만큼 생산 라인이 상시 가동 상태입니다. 둘째, 검증된 납기. 폴란드 사례를 보세요. 2022년 계약, 2025년 완납, 3년 만에 전차 180대, 자주포 200문 이상, 경전투기 48대, 다연장 로켓 288분. 독일이 이 속도를 낼 수 있습니까? 프랑스가 할 수 있습니까? 미국조차 이 속도는 어렵습니다. 셋째, 기술 자립. 과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주포 엔진이 독일제였습니다. 독일이 중동 수출을 승인하지 않으면 한국도 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국산 엔진과 변속기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더 이상 독일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중동 시장으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동료가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사우디 국제 방산 전시회 보고서. 올해 2월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방산 전시회. 한국 기업 39곳 참가. 역대 최대 규모 부스 운영. 전시 품목, 자주포, 전투기, 방공체계. 20조 원 규모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사우디는 비전 2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0년까지 국방비의 50% 이상을 현지 생산품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 이건 단순 무기 판매로는 안 됩니다. 기술 이전과 합작 생산이 필수입니다. 한국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이미 증명했습니다. 전차 현지 생산 합의, 자주포 기술 이전, 현지 방산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 저는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속도. 유럽이 3년에서 5년 걸리는 걸 한국은 18개월에서 24개월에 해냅니다. 둘째, 패키지.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정비, 훈련, 부품 공급, 현지 생산까지 묶어서 제공합니다. 셋째, 유연성. 미국이나 유럽처럼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공급망 재편입니다. 중동 국가들은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우선입니다. 유럽은 생산 역량이 없습니다. 기다리다가는 안보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빠르게 납품할 수 있고,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고, 정치적 간섭이 적은 나라. 한국이 그 조건에 맞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는 폭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급망 전쟁, 생산 역량 전쟁.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더 오래 공급할 수 있는가. 한국이 그 전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전쟁 나흘째, 상황이 중동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외교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주권 국가 지도자를 살해하고 정권을 전복하려 한다.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다.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단을 요구한다. 러시아도 가세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중국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중동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촉구한다. 저는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닙니다. 강대국 간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위 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은 불투명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독일 정부는 공습 당일 아침에야 이스라엘로부터 작전 예정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프랑스 관리들은 절제를 촉구했습니다. 이 지역은 또 다른 대규모 갈등을 감당할 수 없다.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드러났습니다. 미국을 전폭 지지하는 국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국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국가.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패닉입니다. 중동 확전이 장기화되면 나토도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고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다 줘버렸거든요. 저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탄약 비축 현황. 숫자가 처참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 운용 대수가 300대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냉전 시절 2000대 이상 보유했던 것과 비교하면 참담한 수준입니다. 영국, 챌린저 2 전차가 150대 수준. 포탄 비축량은 며칠치 전투분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 200대 남짓. 자주포는 더 적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간의 군축, 평화 배당금이라는 이름 아래 공장을 닫고 생산 라인을 해체하고 숙련공을 내보냈습니다. 그 대가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란이 헤즈볼라의 본격 참전을 지시했다는 정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향한 로켓 공격이 급증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이 베이루트와 베카 계곡에 전략 폭격을 가했습니다.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현재 전선, 이란 본토,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일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거점, 예멘 후티 반군 지역, 여기에 걸프 국가들까지 미사일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중동 전역이 불타고 있습니다. 저는 군수 소요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미국이 이 전쟁을 4주 내에 끝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은 다릅니다. 이란 지도부가 괴멸됐지만 저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 잔존 세력, 각지의 민병대, 헤즈볼라. 이들을 완전히 제압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곧 탄약입니다. 저는 다시 한국을 봤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유럽 쪽에서 나토 회원국 일부가 한국에 긴급 군수 지원을 타진하고 있다는 정보. 공식 채널은 아닙니다. 비공식 접촉입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탄. 155mm 포탄을 대량으로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가? 저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포탄 생산 역량. 연간 80만 발. 전시 체제 전환 시 150만 발. 현재 비축량 추정 300만 발 이상. 유럽 전체 연간 생산량이 30만 발입니다. 한국 혼자서 유럽 전체의 2배 이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생산 라인이 이미 가동 중입니다. 증설도 완료됐습니다. 주문하면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럽은 다릅니다. 생산 라인을 다시 짓는 데만 수년이 걸립니다. 숙련공을 재교육하는 데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폴란드와의 계약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중동이었습니다. 이제는 나토 전체가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응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공급할 역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량이 없으면 선택권도 없습니다. 유럽이 그 상황입니다. 원하는 건 많지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원하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협상력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은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주 계획이 2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달이 반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길어질수록 소모전이 됩니다. 소모전에서 이기는 건 더 많이 가진 쪽이 아닙니다. 더 빨리 보충할 수 있는 쪽입니다. 한국이 그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의도한 것인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70년간 전쟁을 준비해온 나라, 3,000문 이상의 자주포를 굴리는 나라, 매년 수십만 발의 포탄을 생산하는 나라, 그 역량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유럽 동맹국들의 긴급 요청 현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폴란드 국방부 공식 발표가 떴습니다. 한국산 K2 전차, 1차 계약분 180대 납품 완료, K9 자주포, 200문 이상 인도 완료, 계약 체결부터 완납까지 3년. 저는 비교 자료를 꺼냈습니다. 같은 기간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인도한 레오파르트 2.0대 숫자가 맞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180대 대 10대 10배 차이입니다. 자주포는 어땠을까요? 독일 피지 2000점 같은 3년간 우크라이나와 동맹국에 인도된 수량 36문. 한국이 폴란드에 납품한 K9 200문 이상 200대 36 5배가 넘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고 한참 동안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량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산업 역량의 차이였습니다. 전쟁 지속 능력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폴란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240대의 T-71을 우크라이나에 넘기고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보충을 요청했습니다. 독일의 대답은 사실상 침묵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없었습니다. 숙련공이 없었습니다. 부품 공급망이 끊겨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국경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3년 만에 180대 전량 인도, 자주포 200문 이상 완납, 현장 가동률 95%. 유럽 방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용히 회자되던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빠르다. 하지만 품질은 어떨까? 폴란드가 그 답을 내놨습니다. 2차 계약, 180대 추가 발주, 약 9조 원 규모, 3년간 러시아 국경 인접 지역에서 혹독하게 테스트한 뒤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2차 계약분 중 60여 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됩니다.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정비 인프라 구축, 단순 판매가 아니라 산업 파트너십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발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역사적인 파트너십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를 유럽 내 K2 전차 생산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저는 중동 상황과 연결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토가 직면한 문제는 폴란드가 2022년에 직면했던 문제와 똑같았습니다. 전력 공백, 보충 불가, 생산 라인 부재, 그리고 해결책도 똑같았습니다. 한국. 제 동료가 물었습니다. 왜 유럽은 자체 생산을 못하는 겁니까? 저는 냉전 종식 이후 30년의 역사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냉전이 끝났을 때 유럽은 평화가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군비를 줄였습니다. 방산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폐쇄했습니다. 수령공들은 은퇴했고 후속 세대는 양성되지 않았습니다. 공급망은 해체됐고 부품 업체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독일의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냉전 시기 레오파르트 2 보유량 2,000대 이상, 현재 실제 가동 가능한 수량 300대 미만, 생산 능력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휴전선 너머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쟁취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은 계속 돌았습니다. 기술은 축적됐습니다. 숙련공은 유지됐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나토 내부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시 예상 소모량 155mm 포탄, 월 20만 발 이상, 현재 유럽 전체 생산량 연간 30만 발, 수학이 맞지 않았습니다. 2달이면 바닥입니다. 누군가는 채워줘야 합니다. 한국의 생산 능력 연간 80만 발, 전시 체제 전환 시 150만 발, 비축량 300만 발 이상. 저는 보고서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현재 나토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대량 공급원, 대한민국. 그날 저녁 유럽 주재 미군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토 회원국 일부가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긴급 포탄 공급을 타진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공식 요청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물밑 접촉은 이미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 아래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전쟁은 의지만으로 치르는 게 아닙니다. 공장이 있어야 합니다. 생산 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숙련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갖춘 나라가 선택권을 갖습니다. 한국은 그 선택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180대 3년, 18대 3년. 이 차이가 지금 세계 질서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란이 헤즈볼라의 전면 교전을 명령했습니다. 레바논 국경이 불붙었습니다. 시리아 방면에서도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북쪽과 동쪽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 책상 위로 긴급 보고서가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 포탄 소모량 급증, 사우디, 요르단, 바레인 방공망 가동률 상승, 미군 중동 사령부 추가 전력 요청.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 홍해, 세 개의 병목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UAE 관련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6년 3월 한국과 UAE가 체결한 협력안, 국방협력 350억 달러, 투자협력 300억 달러, 총 650억 달러 규모. 세부 내용은 5월에 공개 예정이었지만 골격은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 정비, 현지 제조까지 전 주기 협력. UAE를 중동 방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저는 폴란드 사례와 겹쳐봤습니다.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산업을 이식하는 것.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를 만드는 것. 사우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2026년 2월 사우디 세계방산전 시회. 한국 기업 39개사 참가.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 레드백 장갑차가 전시됐습니다. 사우디 관계자의 발언이 보고서에 인용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빠른 납품, 기술 이전, 정치적 조건 없는 파트너를 원한다. 세 가지 조건. 미국과 유럽이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은 세 가지 모두 충족했습니다. 미국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에이브럼스 전차 납품 대기 기간 3년에서 5년. F-35 전투기 계약부터 인도까지 평균 4년 이상. 의회 승인, 기술 보안 심사, 정치적 고려. 절차가 길고 복잡했습니다. 유럽은 더 느렸습니다. 생산 능력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증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모두 조건을 달았습니다. 인권, 민주주의, 최종 사용자 보증.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으로 느껴지는 조건들이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빠릅니다. 3년 안에 전차 180대 납품 완료. 기술을 이전합니다. 현지 생산을 지원합니다.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사업은 사업으로 접근합니다. 이 조합이 중동에서 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의 한국 방산 수출 지도를 펼쳤습니다. 폴란드, 360대 K2 전차 계약. 노르웨이, K2 도입 검토 중. 루마니아, 협상 진행 중. 이라크, K2 250대 계약 논의 중. 모로코, 400대 도입 검토 중. UAE,
350억 달러 협력. 사우디. 구체적 논의 진행 중. 점들이 선이 되고 선이면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중동으로, 중동에서 아프리카로 한국 방산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 생산 능력. 한국 방산 기업들의 연간 전차 생산 능력 250대, 2030년까지 1000대 생산 목표.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둘째, 가격 경쟁력. K2 전차 대당 가격 약 850만 달러에서 1100만 달러 수준. 레오파르트 2 최신형 1500만 달러 이상. 에이브럼스 SEP 3점 2000만 달러 이상. 같은 성능의 절반 가격. 선택은 명확합니다. 셋째, 패키지 딜.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제공합니다. 정비를 지원합니다. 부품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지 생산을 허용합니다. 기술 이전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 유럽과의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보고서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한국 방산에 어떤 의미인가. 단기적으로는 수요 급증입니다. 포탄이 필요합니다. 장갑차가 필요합니다. 방공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판도 변화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공급선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를 추구합니다. 그 다변화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UAE 협력안의 구조가 이를 보여줍니다. 국방 350억 달러, 투자 300억 달러. 무기만 사는 게 아니라 한국 기업을 유치하고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한국과 경제적으로 엮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일회성 거래가 아닙니다. 구조적 동맹입니다.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중동 전쟁 이후 글로벌 방산 지형이 재편될 가능성. 미국, 유럽 중심에서 다극화로. 그 다극화의 한 축에 한국이 있음.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는 포성이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성이 멈춘 뒤에도 한 가지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누가 무기를 댈 수 있었는가? 누가 약속을 지켰는가? 누가 진짜 파트너였는가? 한국은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숫자로, 실적으로, 납품 기록으로. 저는 사무실에 남아 시나리오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전쟁이 한 달을 넘긴다면, 만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된다면, 만약 헤즈볼라 전선이 본격적으로 확대된다면, 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시나리오 1. 사주 내 종결. 이란 지도부 붕괴로 협상 국면 진입.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육아 안정. 나토 비축분으로 버틸 수 있는 범위. 시나리오 2. 2달 이상 장기화. 헤즈볼라 전면 개입. 이스라엘 다중 전선 교전. 포탄 소모량 급증. 나토 비축분 고갈 시작. 긴급 조달 필요. 시나리오 3. 6개월 이상 지속.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 글로벌 에너지 위기. 나토 재래식 전력 대규모 소모. 생산 역량 총동원 필요. 시나리오 2와 3에서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누가 물량을 댈 수 있는가?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포탄 소모량 추정. 이스라엘군 평균 포탄 사용량. 고강도 전투 시 일일 수천 발. 헤즈볼라 전선 추가 시 소모량 배 이상 증가 예상. 사우디, UAE, 요르단 등 방공망 가동 시 추가 소모 발생. 현재 나토 생산 역량. 유럽 전체 155밀리 포탄 연간 생산량. 약 30만 발. 미국 목표 생산량. 월 8만 발. 달성 여부 불확실. 만약 시나리오 2가 현실화되면 2달 후면 비축분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유럽은 자체 생산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미국도 여유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연간 생산 능력 80만 발. 전시 체제 전환 시 150만 발. 비축량 300만 발 이상. 저는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중동까지. 해상 운송약 2주. 한국에서 유럽까지. 해상 운송약 4주. 항공 운송 시 단축 가능. 물류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한국이 중동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때도 한국은 신중했습니다. 직접 살상무기 제공 대신 우회 경로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공식 요청한다면, 나토가 동맹 차원에서 협조를 구한다면 한국 정부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게도 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이익. 포탄 한 발당 수출가. 수백 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
10만 발이면 수천억 원. 방산 기업들에게는 대규모 수주입니다. 둘째, 전략적 이익. 나토와의 협력 강화. 미국과의 동맹 심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 확대. 한국이 단순한 지역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의 핵심 공급자라는 위상 확립. 셋째, 산업적 이익. 생산 라인 풀가동. 설비 투자 확대 명분. 기술 고도화 기회. 전쟁이 끝난 뒤에도 남는 건 생산 역량입니다. 저는 반대 시나리오도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한국이 거절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한국은 중동 분쟁 당사자가 아닙니다. 개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릅니다. 미국이 기억할 것입니다. 나토가 기억할 것입니다. 다음에 한국이 필요할 때 그 기억이 작용할 것입니다. 동맹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동맹의 가치는 희석됩니다.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선택지, 적극 개입, 나토 긴급 요청 수용, 대규모 포탄 공급, 소극 개입, 민간 기업 차원 수출 허용, 정부는 거리 유지, 불개입, 중립 유지, 리스크 회피. 어떤 선택을 하든 한국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자체가 달라진 위상을 보여줍니다. 30년 전 한국은 방산 수입국이었습니다. 20년 전 한국은 방산 자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10년 전 한국은 방산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글로벌 안보 구조의 핵심 변수가 됐습니다. 나토가 한국을 찾습니다. 중동이 한국을 찾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상의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장사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위상의 변화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중동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포성이 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성이 만들어내는 수요.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자. 그 공급자의 이름. 한국. 만약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중심으로. 숫자는 이미 그 가능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80만 발, 150만 발, 300만 발. 이 숫자들이 한국의 새로운 위상을 증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책상 위에는 지난 나흘간 정리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폴란드 납품 기록, 나토 비축량 현황, 중동 협력 계약서, 생산 능력 비교표. 모든 자료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2026년 중동 위기와 글로벌 방산 지형의 재편. 서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게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30년간의 평화가 만들어낸 환상, 군비 축소가 가져온 공백, 생산 역량의 붕괴. 유럽은 스스로를 지킬 무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2026년 중동 전쟁은 그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무엇이 중요한가? 의지인가? 역량인가? 둘 다 필요하지만 역량 없는 의지는 공허합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가진 나라,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나라, 대한민국. 본론에서 저는 숫자들을 나열했습니다. 전차, 한국이 폴란드에 납품한 K2, 3년간 180대, 독일이 같은 기간 생산해서 인도한 레오파르트 2.18대, 10배 차이. 자주포, 한국이 폴란드에 납품한 K9, 200문 이상, 독일이 우크라이나와 동맹국에 인도한 PC 2000점 36문, 5배 이상 차이. 포탄, 한국 연간 생산 능력 80만 발, 전시 150만 발 가능. 유럽 전체 연간 생산 능력 30만 발, 2배 이상 차이. 전시 체제에서는 5배. 납품 속도. 한국, 계약 체결 후 수개월 내 첫 인도 가능. 유럽, 최소 2년에서 5년.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 현대전에서 지속 가능한 전투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 나토 회원국 중에는 미국뿐. 나토 외부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 저는 역사적 맥락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방산의 기원은 생존이었습니다. 휴전선 너머에 100만 대군이 있었습니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세웠습니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숙련공을 양성했습니다. 70년간 쉬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휴전일 뿐이니까요. 그 긴장이 역량을 만들었습니다. 그 역량이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이 됐습니다. 유럽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한국은 평화를 준비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만약 나토가 추가 전력을 필요로 한다면, 만약 중동 국가들이 새로운 공급선을 찾는다면, 모든 길은 한국으로 향할 것입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UAE가 한국과 손잡았습니다. 사우디가 한국 기업들을 불렀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방산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위상의 변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안보 질서는 미국 중심이었습니다. 냉전 이후에는 미국과 유럽이 함께 이끌었습니다. 지금 그 구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럽은 역량이 없습니다. 미국은 과부하 상태입니다. 새로운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그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한국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반도 자체가 분쟁 지역입니다. 중국과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 공급이라는 영역에서 지금 당장 대량으로 무기를 생산하고 납품할 수 있는 역량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70년의 축적입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벼려낸 역량입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2026년 중동 전쟁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무기를 만들 수 있는가? 누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누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 한국은 그 질문에 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숫자로, 실적으로, 역사로.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는 아직 포성이 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포성이 언제 멈출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의 피해자가 아니라, 더 이상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의 핵심 공급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약속을 지키는 나라. 한국. 2026년 2월 28일에 시작된 전쟁. 그 전쟁이 세계에 보여준 것. 한국이라는 이름의 무게.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싸워서 얻은 자리입니다. 70년을 준비해서 도달한 위치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